인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단촐한 무덤 2기가 있어요. 바로 광해군과 그의 부인 패비 유씨 묘입니다. 다른 왕릉들은 규모도 크고 화려한 성물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광해군의 무덤은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요. 성물은 이끼가 끼어 있고 일부는 깨져 있기까지 합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지만 광해군에게 남겨진 이름은 폭군, 쫓겨난 임금이었어요. 조선 왕조실록 중에서 실록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일기라고 호칭한 왕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이 2명은 모두 반정에 의해 폐위된 왕이에요. 군이라는 것은 왕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왕자 때의 호칭입니다. 따라서 광해군 일기라고 표현된 데는 결국 광해군이 조선시대 내내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종이나 조라는 묘도 받지 못한 채 그저 왕자의 명칭 군으로만 불렸죠. 그런데 광해군 일기를 펼쳐보면 군데군데에 붉은색으로 선을 긋고 칸을 쳐놓았어요. 왜 이런 흔적이 남은 걸까요? 광해군 일기는 완성본으로 제작된 2본 외에 중간 수정본도 함께 남아있어서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삭제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중간 수정본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놀라운 점들이 눈에 띕니다.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의 활약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어요. 중간본에는 광해군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병을 이끌어 큰 공을 세웠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완성본에는 이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조선실록 연구자입니다. 광해군은 어차피 쫓겨난 임금이고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절의 행적을 기록한 실록이 인조대 이후, 즉 그를 쫓아냈던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광해군 시대의 내용이 상당 부분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록을 보면 광해군이 안질이 있어 눈이 붉었다는 것을, 완성본에서는 광해군이 성질이 사나워서 눈이 붉어졌다라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적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광해군을 폭군으로 그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록에서 광해군의 이름 대신 혼군으로 적고 있습니다. 광해군을 조선 후기 내내 폭군으로 인식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장 관심이 많은 역사 인물 1위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제치고 말이죠. 왜 이렇게 광해군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광해군은 왕위에 오른 지 15년 만에 인조 반정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과연 그는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오늘 광해군이 세자가 된 과정부터 개혁정치, 그리고 인조 반정을 거쳐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아버지의 미움을 받은 왕세자. 선조 40년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선조에게 문안을 드리러 온 광해군은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어찌에 세자의 문안이라고 하느냐? 명나라에서 책봉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 세자 행세를 하느냐? 너는 임시로 세운 것이니 다시는 여기에 오지 말아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냉혹한 말. 광해군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선조는 13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모두 후궁에게서 얻은 서자였어요. 이들 중에서 선조가 눈여겨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광해군이었죠.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더 이상 광해군의 문안 인사조차 받지 않으며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부자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부터예요.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파죽지세로 조선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한반도 북단까지 올라갔죠. 조정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어요. 신하들은 선조에게 서둘러 왕세자를 책봉하고 피난길에 오를 것을 청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선조는 결국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한 후 그에게 국왕에 관한 일부를 떼어줍니다. 이른바 분조. 조정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왕세자에게 통치를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왜군이 충청도까지 북상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선조는 마침내 피난길에 나섭니다. 궁궐을 지키던 군사들마저 도망쳤고 100여 명의 신하와 내관들만이 선조의 피난 행차를 따랐어요. 한양을 빠져나온 선조는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경우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넘어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임금이 피난했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곳곳에서 약탈을 하고 궁궐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렇게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킨 것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선조가 의주에서 피난하는 동안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평안도와 황해도 강원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방 각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달래고 이병들의 전투를 격려하는 등 항전 활동에 앞장섰어요. 호남 최초의 의병장 김천일은 광해군의 항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특히 광해군의 명령을 각지의 의병장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죠. 광해군이 김천일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에 달려 있으니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부디 큰 공을 세워주기 바란다. 역사학자 인터뷰. 선조 자신은 피난을 염두에 두고 전쟁 극복에 별다른 역할을 못했는데 비해 광해군은 분조 활동을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나 관료들이 보기에 광해군이 왕세자가 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분조 활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왕세자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의 능력은 명나라에서조차 인정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광해군은 청년으로 용모가 좋고 도량도 넓으니 전라도와 경상도 각지의 방어를 담당하게 하라는 칙서를 보내왔어요. 뿐만 아니라 선조의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광해군에게 아버지의 실수를 만회하라는 주문까지 내렸습니다. 선조로서는 참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선조와 광해군은 더 이상 예전의 부자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자신은 의주까지 도망쳤는데 광해군은 전국을 누비며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고 명나라마저 광해군을 칭찬하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상황. 선조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심,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죠. 조선왕실사 연구자의 얘기입니다. 선조는 자신이 방계 출신이라는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죠. 반면 광해군은 전쟁 중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데 왕으로서는 후계자의 인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선조는 점점 광해군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조정회의에서도 광해군의 의견을 무시했고 심지어 세자는 임시로 세운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했습니다. 광해군은 불안했어요. 자신이 16년간 세자로 있었지만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긴장 속에서 조정도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선조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는 세력으로요. 선조 39년 전쟁이 끝난 지 8년째 되던 해 선조는 그토록 바라던 적자를 얻습니다. 광해군보다 무려 9살이나 어린 계비 인모왕후를 맞아 아들 영창대군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네, 드디어 적자를 얻었도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영창대군의 미래를 부탁할 정도로 영창대군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광해군은 임시로 세운 것이니 이제 영창을 세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 퍼지자 조정은 순식간에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영창대군 지지파, 다른 한쪽은 광해군 지지파였어요. 영창대군 지지파. 전하, 영창대군은 적자이십니다.
조선의 법도상 적자가 왕위를 이어야 합니다. 광해군은 서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 임시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적자가 계시니 정통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광해군 지지파. 광해군은 이미 16년간 세자로 계십니다. 명나라도 인정했고 백성들도 추대했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세자를 바꾸시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궁궐 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광해군은 매일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갔지만 선조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임무광우는 어린 영창대군을 안고 선조 곁을 지켰고 광해군은 점점 더 궁 밖으로 밀려났죠. 조선정치사 연구자. 당시 조정은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대북파를 중심으로 한 광해군 지지 세력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전쟁 중 광해군과 함께 싸운 동지들이었죠. 반면 영창대군 지지파는 명불론을 내세우는 유학자들과 임모광우의 친인척들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후계 다툼이 아니라 전쟁파와 명분파,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북파의 영수 정인홍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분이십니다. 전하께서 의주에 계실 때 광해군께서 백성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이제 와서 그 공을 잊으시옵니까? 반면 영창파의 영수 유영경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전하, 나라의 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적자가 있는데 서자가 왕위를 잇는다면 이는 조선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선조는 마음속으로는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16년간 세자였고 명나라도 인정했으며 백성들의 지지도 두터웠습니다. 게다가 영창대군은 너무 어렸어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래도 선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영창대군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의 불안은 날로 커져갑니다. 16년간 세자로 있었지만 언제 폐위될지 모르는 상황.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동생에게 가 있었고 조정은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광해군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뜻밖의 사건으로 상황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선조 41년 2월 1일 이날 선조의 아침 수라상에는 찹쌀밥이 올랐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약방에서 문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선조는 편히 잘 잤다는 말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찹쌀밥을 먹은 후 선조는 갑자기 기가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되었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겨우 2살. 선조는 끝내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창파는 어린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싶었겠지만 16년간 세자로 있었던 광해를 교체하기엔 무리였기에 자연스레 광해군이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부 갑작스러운 즉위와 개혁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임금이 된 광해군. 그 앞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광해군 시대에 가장 요청되었던 과제는 바로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광해군이 가장 고심했던 것은 왜란 이후 피폐해진 민생을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해군이 실시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곡물로 지역 특산물을 바쳐야 했는데요. 이를 쌀이나 옷감으로 대신 내게 한 것이 대동법의 핵심입니다. 특산물은 백성들이 생산하기도 힘들고 결국 사다가 나라에 내야 하는데 당시 박납이라는 제도가 있어 박납업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는데요. 이 박납업자들이 일부러 품질을 트집 잡아 백성들이 가져온 곡물을 되돌려 보내고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물품을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싼 값에 백성들에게 강제로 사게 한다든지 또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곡물로 부과하는 경우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박납업자에게 비싼 값으로 사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납업자들은 중앙의 관리나 지방의 서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결탁했기 때문에 이들이 공물을 대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관리들 역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모든 폭리는 농민들에게 전가되어 농민들은 사실상 세금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이는 농민층 몰락과 백성들의 삶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가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사대부들의 강한 반대에도 대동법의 시행을 강행했고 그 출납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했습니다. 경제사 연구자입니다. 많은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의 부담은 매우 커지는 반면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은 훨씬 적어졌습니다. 당시 정치의 핵심인 사람들이 대부분 양반 지주였기 때문에 이 개혁적인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죠. 그러나 광해군은 양반 기득권 세력에게 부담을 더 주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이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어요. 양반 지주들의 비방이 들끓었고 방납인들의 항의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선해청이 혁파됐다는 거짓 소문까지 나돌았어요. 지배계층의 반발은 그만큼 거셌습니다. 광해군은 결국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동법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또 다른 과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경복궁과 창덕궁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했고 경희궁과 인경궁을 새로 지었어요. 궁궐 하나를 새로 짓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었죠. 수백 민가를 철거해야 하고 수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야 했죠. 인조 반정 세력들은 이것을 광해군의 죄목으로 삼았지만 사실 이것은 외란 후 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용비어천가를 새로 발간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 창업을 기리는 노래로 광해군이 다른 책들보다 용비어천가를 먼저 발간한 건 임진왜란으로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3부 뛰어난 외교술 명과 후금 사이에서 광해군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있었어요. 바로 외교 문제였습니다. 17세기 초 동북아시아에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었어요. 바로 후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존재하던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빠르게 성장해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1618년 후금은 명나라의 무순성을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다급해진 명나라는 조선의 지원군 파병을 요구했어요. 조정에서는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적의 소굴로 몰아넣는 것은 마치 양떼를 가지고 호랑이를 공격하는 꼴과 같습니다. 도움도 못 될 뿐더러 우리 군대만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조정은 우리나라의 부모국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보내준 은혜는 머리카락을 뽑아 집신을 삼는다 해도 그 은혜를 갚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신하들이 내세운 명분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1619년 사르후 전투. 광해군 11년 왕은 결국 조선군 1만 3천여 명의 군사를 파병하기로 결정, 도원수의 강옥립을 임명합니다. 명나라와 연합해 후금과 전투를 벌이기로 한 거죠. 당시 격전지였던 사르후에서 조선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불과 보름 만에 기마병으로 무장한 후금군에게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군의 사령관이었던 강옥립은 후금의 수도로 들어가 항복합니다. 중국 요령성 신빈현 박가촌. 이곳에는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그들이 조선에서 건너왔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족보였습니다.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19년 강옥립 장군을 따라 명나라 지원군으로 갔다가 포로가 되어 이곳에 정착했다. 만여 명의 조선군이 포로가 되어 이곳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조선군은 왜 후금에 항복했을까요? 광해군은 강옥립을 선택한 데 이유가 있었어요. 강옥립은 문과의 급제한 문관이었고 중국 서장관으로 다녀온 외교관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국어에 능통했습니다. 광해군은 가능하면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국 명나라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중국어가 통하는 강옥립을 전장으로 보냄으로써 명나라 장수들과 최후의 협상을 통해서 조선은 가능하면 전쟁에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대명지원군을 파병하기 전 강옥립을 따로 불렀어요. 기회를 보아 행동하라. 명나라가 우세하면 명나라를 돕고 후금이 우세하면 항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명나라에 휩쓸려 조선군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광해군의 명이었습니다. 결국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강옥립은 후금의 강화를 제의받고 투항을 선택합니다. 조선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강옥립은 투항 후 후금 진영에서 광해군의 입장을 계속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우리 국왕은 당신의 나라와 결코 전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명나라의 입장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은 당신들과 우호적 관계를 원합니다. 강옥립은 이후에도 후금 내부의 정보를 광해군에게 올려보냈어요. 이렇게 얻은 정보를 통해 광해군은 후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김응하와 포충사. 그런데 한편으로 광해군은 후금 군사와 싸우다 전사한 장군 김응하를 위한 사당을 전국 곳곳에 짓습니다. 왜였을까요? 광해군은 김응하의 사당을 함경북도 종성과 경원, 강원도 철원 등 중국 사신이 다니는 길목에 세우라고 명했어요. 김응하를 추모하는 책까지 편찬했죠. 후금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광해군이 왜 싸우다가 죽은 김응하를 대대적으로 추모한 걸까요? 역사 연구자의 견해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외교에서 약소국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이 생존을 도모하려면 절묘한 외교술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김응하를 추모하는 문집을 만들고 그를 모시는 사당을 의주해서 서울에 이르는 길목에 세우는 것은 당시 조선이 후금에게 항복한 것이 고의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던 명나라의 의혹을 미리부터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해군이 원했던 것은 명분이 아닌 조선의 실리를 위한 방책이었어요. 광해군이 후금에 대해 취한 정책은 한마디로 기미책이었습니다. 기밀한 굴레를 씌워서 소나 말을 묶어둔다는 뜻으로 광해군은 후금과의 관계는 유지하되 견제하면서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다는 것이었어요. 명은 달래고 후금은 자극하지 않는 현실적인 전략. 광해군은 양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조선이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부 비극의 시작. 영창대군과 임목대비. 광해군을 지지했던 소수의 대북파는 점차 그 세력을 키워서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북파와 서인 남인이 대립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1613년 4월 광해 5년 일단의 무리들이 문경조령을 넘던 상인을 급습해 은을 탈취하는 강도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주모자들은 벼슬길에서 밀려난 양반가의 서얼들이었어요. 일명 칠서의 옥 개추국사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범인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탈취한 자금으로 광해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역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조정에는 일대 파란이 일었어요. 역모의 배후자로 지목된 사람은 김제남 임목대비의 아버지이자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죠. 대북파는 김제남의 처형을 주장했고 그는 결국 사약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파는 서인과 남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그들을 귀양 등으로 숙청했고 영창대군이 화의 근본이라고 주장하며 영창대군까지 사사할 것을 청했습니다. 신하들의 상소는 계속됐지만 광해군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다음 해인 1614년 2월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고 영창은 보름 만에 사망합니다. 병사로 발표했지만 광해군 일기에는 증살, 즉 온돌에 불을 지펴 고온으로 만들어 질식시키는 방법이며 광해군의 명령을 받은 강화부사 정항이 실행했다고 되어 있지만 광해군 일기는 인조 반정 후에 수정본으로 만들어졌기에 승자의 기록이라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며 인조실록에는 광해군의 명을 받은 이정표가 영창대군에게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사망 원인은 더욱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 영모의 주동자로 몰린 것은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이었습니다. 조선정치사 연구자 김재남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귀양 보낸 이 사건은 광해군의 왕통에 가장 걸림돌이자 위협이 되었던 세력, 영창대군 세력, 즉 서인과 남인을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대북파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되면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대북 독주가 완전히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완전한 공안 정국이 전개되면서 대북의 반대파였던 남인이라든가 서인들은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영창대군 사건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임목대비 폐모론까지 제기되었어요. 대북파의 주장은 임목대비도 영모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왕으로서 대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임목대비가 죄를 지어 광해군과 모자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같은 궁궐에 거처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첨, 정인홍 등이 임목대비가 광해군을 원망하고 있으니 위험하다. 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고 임목대비는 결국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서거당에 유폐됩니다. 이후에도 신하들은 끊임없이 임목대비를 폐위할 것을 요청했으나 광해군은 더 이상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운명이 기박해서 여러 차례나 망측한 변을 당하고 보니 괴롭고 한스럽기만 하여 곧장가 쓰고 멀리 떠나고 싶을 따름이다. 이 어찌 내가 들을 이야기인가?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개혁을 위해 손잡았던 대북파들이지만 임목대비 폐위만큼은 광해군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부 인조 반정 역사는 승자의 것. 광해 15년 군사들이 순식간에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인조 반정이었어요. 광해군은 내시의 등에 엎여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국내의 호위 무사들조차 반정에 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왜 속절없이 천여 명의 군사에게 궁을 함락당했을까요? 인조 반정 이전 영모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경고 상소가 있었으나 왕은 왜 가벼이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엔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김계시, 광해군을 눈멀게 한 여인 바로 김계시입니다. 이름에 똥시자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천한 출신으로 여겨지며 개똥이의 한자식 표현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궁녀로 들어와 광해군의 총애를 받는 상궁이자 후궁격으로 승격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권력을 휘두른 비선실세로 유명합니다. 연산군 시대의 장녹수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악녀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하죠. 그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권신이었던 대북파 영수 이이첨과 결탁하여 정승과 맞먹을 정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더욱이 안팎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김계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낙점될 정도로 그녀를 통해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영창대군 유배와 살해, 임목대비 폐위 등 대북파가 주도한 정치적 숙청, 개추국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광해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반정 공신인 김자점의 뇌물을 받고 서인들의 영모 조짐을 그들이 그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알려 광해군의 경계심을 누르고 그의 눈을 가리게 해 결국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정 성공 다음 날 그녀는 광해군의 실정을 부추긴 요구로 지목되어 곧바로 참수당했습니다. 피신했던 광해군은 민가에 숨었지만 이내 반정 군사에게 잡혔고 서거당 임목대비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임목대비는 원한을 터뜨립니다.
먼저 저 홍군 부자의 머리를 가져다가 내가 직접 살점을 씹은 후에야 책명을 내리겠다.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죄명으로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조카인 능양군을 왕위에 올립니다. 훗날의 인조였습니다. 반정 세력들이 내세운 쿠데타의 명분은 폐모살제,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륜의 죄와 제조지은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를 배신하고 후금과 내통한 광해군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반정에 성공한 인조 정권은 조선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썼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반정의 명분은 지켜졌을까요? 창의문 현판에는 반정의 공을 세운 서인계 공신 53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들 서인 세력은 인조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의 은혜를 다해야 한다는 이들의 명분론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인조는 병자호란을 겪으며 청태종에게 무릎 꿇고 군신의 관계를 맺으면서 수많은 조선의 백성이 죽고 수십만 명이 인질로 끌려갔으며 나라는 외란 이후 연이은 전쟁의 참화로 무너지고 피폐해져 백성의 삶은 고통과 비참함으로 참혹했습니다. 인조 반정이 남긴 것은 결국 조선을 기울게 한 치욕의 역사였습니다. 조선사 연구자입니다. 인조 반정 자체가 성공하고 이후에 광해군과 그를 추종하던 북인들이 정치판에서 대거 제거된 다음부터는 사실상 조선의 정치적 실권이 서인 일파에게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서인은 후에 노론, 소론으로 분기되지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서인의 집권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묘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인조와 서인 정권이 후금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자 청나라가 총동원령으로 다시 쳐들어온 것이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보았을 때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상당히 현명했던 것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부 19년의 유배 그리고 마지막 광해군의 마지막 유배지는 제주도였어요. 광해군은 19년간의 유배 생활 중 강화도에서 주로 보내다가 마지막 4년 4개월을 이곳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제주민속촌 박물관에는 광해군의 유배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전시물이 있어요. 광해군의 유배형은 위리안치였습니다. 위리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대신을 좁은 집에 가두고 가시덤불로 울타리를 둘러 외부인과의 접촉을 허락하지 않는 중형이에요. 집 주변에 가시덤불을 치는 것도 광해군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주 향토사 연구자. 제주도에는 탱자나무가 많았습니다. 위리안치할 경우에는 탱자나무 집안에 가뒀는데 이게 상당히 가시가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서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킨 거죠. 이 속에서 죄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탱자나무. 이것이 유배인을 가두는 가시 울타리 역할을 했죠. 겹겹이 쌓인 가시 울타리 속에 지어진 작고 초라한 집. 광해군은 폐위된 후에도 19년을 더 살았어요. 왕이었던 시간보다도 더 긴 세월을. 더 이상 권력도 명예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제주의 초가집에서 광해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부인과 아들 부부를 모두 잃고 광해군은 67세의 나이에 이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렵게 왕세자 자리를 지키고 왕이 되고 결국 왕에서 쫓겨나기까지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부음을 듣고 온 제주 목사 이시방이 잠겼던 열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광해군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해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내가 죽으면 어머니 무덤 발치에 묻어달라고 했으며 그의 뜻대로 경기도 양주 공빈 김씨 아래 묻혔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인조 19년 7월 10일자 기록에는 광해군이 교동에서 제주로 유배지를 옮겨갈 때 지은 비감에 찬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뿌리는 비, 성문 위를 지나가고 후덥지근한 장독 기운이 백청 누가겠음이네. 푸른 바다 성난 파도 속에 날은 이미 어스르며 푸른 산의 슬픈 빛은 싸늘한 가을 기운을 띄었네.
돌아가고픈 마음에 왕손초를 지겹도록 보았고 나그네 꿈은 자주도 제자주에서 깨어나네 고국의 존망 소식조차 끊어졌는데 안개 피어나는 강 물결 위 외로운 배에 누웠구나. 마무리. 여러분, 오늘은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인조 반정의 주체들이 내세웠던 반정의 명분은 결국 집권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었을 뿐 광해군 폐위의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여전히 쫓겨난 임금이라는 운명을 떨치지 못한 채 역사의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륙의 정세가 급변했던 17세기 초 광해군은 시대의 변화를 앞서 읽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조선의 살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준비하던 선구적인 임금이었습니다.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 외교로 조선을 지키려 했던 광해군. 승자의 역사가 남기지 않은 광해군에 관한 진실,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가와 해석은 우리 각자의 몫이지만 역사를 보는 보다 열린 시각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